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남강문학협회 문학교실에서 12번째 시낭송 방송을 시작합니다. 대망의 2026년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모쪼록 좋은 계획을 잡으셨나요? 오늘이 1월 중순이므로 올해 계획했던 일을 지금까지는 잘 꾸려 오셨죠? 그러면 작심삼일은 성공적으로 지키셨으니 나머지 날들만 지금처럼 꾸려가시면 올 한 해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윤슬, 겁외사, 나는 나로 등 3편의 시입니다. 낭송과 간단한 해설을 마친 뒤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낭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해 저희들은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채널을 문학 유튜브계의 어뜸가는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인으로서 지역 문화 발전에 공로를 세웠다고 받은 상입니다. 제가 뚜렷하게 잘한 게 없는데도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진주시와 진주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슬. 내 갈래 물이 바다로 달리다 흔들릴 때 님은 말없이 달빛을 던져 주었다. 눈길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은은한 반짝임은 그대의 숨결, 세상의 밤이 빛난다. 고단한 물결마다 쏟아지는 님의 눈동자는 윤슬이었으라. 이 시는 한국 서정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랑하는 대상을 은폐하는 기법의 시입니다. 님은 주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오직 빛, 흔들림, 반사로만 존재합니다. 김소월 이후 이어지는 연인을 노래하지만 그 연인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은폐의 기법으로 씌워진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자연현상을 통한 초월적 존재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물결, 달빛, 윤슬은 모두 빛의 매개체입니다. 이 시에서 님은 인격적 대상이라기보다 위로, 구원, 초월적 대상입니다. 이 점에서 님은 연인일 수도 있고 신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시인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김용수 시인은 영탄조의 어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감상에 빠지지 않고 절제된 시선을 유지하지만 이 시는 분류하자면 영탄조의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숨은 영탄, 시인이 그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를 덮으면서 아 하는 영탄이 쏟아지게 만드는
현대시에서 보기 드문 균형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학적 비평입니다. 이 시는 사랑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는 시입니다. 님은 움직이지 않지만 님을 바라보는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위에 비친 윤슬은 개인의 고단함을 덮는 집단적 위로로 확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에서 김용수 시인은 감정 과잉이 없이 절제된 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반복이 음악적이며 윤슬이라는 말이 결말에서 구원의 메타포로 정확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겁의사입니다. 겁의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1000번을 들어도 그 뜻 헤아리지 못하니 스님, 법의 숨은 뜻을 풀어놔 주시오.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온 묵곡 마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소리 있어도 듣지 말고, 슬그머니 눈을 감고 염화시중의 미소로만 말하여라. 빠른 물살, 시천 물소리도 묵곡교를 건너는 차 소리도 집어 삼켰다. 천년은 됨직한 돌담을 돌아 나타난 절에는 당연한 일주문은 보이지 않고 지리산 고배사 편액이 달린 벽해루가 여기가 절이요 하고 일손을 멈추게 한다. 건물을 떠받드는 18돌 기둥 사이로 들여다본 도량. 정면으로 연화대 위에 우뚝 서서 중생을 굽어보는 성철 스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다 가신 큰 스님.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많은 세월 속에 사람이 생기고 또 흐른 장구한 세월. 나 이제 겁의사를 찾았으니 나도 겁의사도 영겁을 지나 겁의에서 만났음이라. 살아생전 면벽 10년도 모자라 벽해로 바라보며 장립부자는 또 영겁이라. 용천수로 목을 축이던 유심한 불자는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나무 성철 스님 불. 이 시는 저를 찾아간 기록이 아닙니다. 겁의사라는 공간을 빌려 시간 너머의 자리를 더듬어가는 하나의 수행에 가깝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지는 선의 언어입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1000번을 들어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 모름은 무지가 아니라 깨달음의 출발입니다. 묵곡마을에서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눈을 감으라는 말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잠시 쉬게 하라는 말입니다. 일주문이 없는 절. 이미 들어와 있는 자만이 보게 되는 도량. 그 중심에 연화대 위에 선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절의 선과 속의 구분이 사라질 때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겁을 지나 겁에서 만났다고. 이 겁에사는 다음 나는 나로를 방송한 후에 김용수 시인을 모시고 이 시의 품은 뜻, 내용을 대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는 나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로. 2025년이 다간 바람이 차가운 산청길을 딛고 성철 스님의 겁에사를 간다.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분주히 오가는 차들은 무심히 흘러가고 절마당을 서성이는 사람들은 이미 길을 잃었다. 나도 저들과 한 무리가 되어 무언가를 얻으려 하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허허 웃음 한번 흘린 뒤 돌아서 다시 길을 나선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은 구름으로, 물은 물로 흐르고 산은 산으로 남아 나는 나로 돌아간다. 이어서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문학적 의도는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함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되돌아옴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수행은 가서 얻고 깨닫는다 임에 반하여 이 시는 가서 내려놓고 돌아온다는 역방향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시는 불교적이지만 교리적이지 않고 깨닫되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팡이는 의지, 수행하는 도구, 나이를 핑계 삼은 삶의 명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허허 웃음 한번 웃고 구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반복이 아닌 귀환으로 노래합니다. 구름은 구름으로 흐르고 산은 산으로 남고 물은 물로 흐르며 이 구절은 유명한 선어를 연상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나로 돌아간다. 여기서 시인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이해하려 들지 않게 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시를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순수 서정시도 아니고 종교시도 아니며 여행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 나는 나로는 자기 확인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환원의 문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언가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되어 있던 나로 돌아오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겁에사를 떠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선생님이 작년 말에 진주시로부터 공로상을 받으셨죠? 네, 부끄럽게도 제가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지역 문화, 특히 문학 활동에 공헌한 바를 우리 진주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봐서 당연히 알려드리고 또 감사함을 표현해야죠. 하여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새해에는 더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시 중에서 차분한 시 급여사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사라는 절 이름이 우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남사, 통도사, 송광사, 백년사 등과 같이 무엇인가 불교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절 이름을 짓는데 급여사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급여사의 숨은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절 이름이 좀은 생소하죠. 급여사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불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아주 긴 세월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영급이라는 말을 쓰죠. 급이라는 말이 시간 단위면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이 급입니다. 이 방송을 즐겨 듣는 분들이시라면 급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급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르지만은 뭐 우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사방 십리가 되는 큰 바위를 천사가 70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그 자기가 입고 있는 비단 옷자락으로 이렇게 그 바위를 쓸어 가지고 그 바위가 다 따르는 시간, 그걸 한 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급에서 한 급이지만은 한 급, 두 급, 세 급, 네 급, 뭐 만급, 천급, 뭐 천급, 만급, 억급, 조경해 이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영까지 가는데 그거를 영급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밖에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불교적인 그 급의 시간인데, 그러나 이 다 딸키는 급의 시간도 급 안에 있는 시간인데, 그 급을 지난 그 바깥 이후에 뭐 세 시간, 그게 급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외삼입니다. 네, 이 절을 창건하면서 절의 이름에 장소보다 시간 개념을 전면에 두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절은 장소를 말하는 거지만은 급외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보다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급여사를 창건하신 스님분들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고 제가 이 시의 제목을 뽑으면서 생각한 개념입니다. 네, 시 전체에 침묵과 차단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하셨죠? 네, 불교에서 말하는 선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멀어집니다. 이 시는 설명하려는 시가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운문으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산문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운문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시인은 의도 없는 작품 활동은 없을 것입니다. 운문과 산문시의 혼합, 이 의도는 경계 허물기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형식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급여사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경계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운문 부분이 담당하는 역할은
압축과 상징, 그리고 불교적 진언에 가까운 언어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열반하실 때 하신 유명한 법어가 있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단어 하나, 문자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산문 부분은 이 작품에서 설명이 아니고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길을 벗어난다, 마을로 들어선다, 다리를 걷는다. 이 시에서 운문은 멈춤, 즉 사유이며 산문은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 두 리듬을 섞은 것을 독자는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읽고 행동하는, 즉 걷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보통 산문시는 사유보다는 설명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인 산문시는 서사나 설명을 강화하지만은 이 시의 산문시는 오히려 의미를 비워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온 묵곡마을. 이 문장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속도로, 세소, 벗어남, 출리, 떠남이죠. 묵곡, 침묵의 골짜기, 즉 산문시 부분은 독자를 읽는 행동에서 걷는 사유로 옮기는 구간입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산문시는 서정적 산문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 시는 불교적 세계관과 김용수 시인의 문학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보이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승대덕들이 절비한 3000년 역사의 불교를 평가할 능력이나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운문은 말하지만 말고 산문은 설명하지만 결론은 주지 않는다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 시가 가지는 문학적 성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운문시와 산문시의 장르의 혼합을 기교가 아니고 사유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문시의 삽입이 실험적 장치가 아니라 작품의 내면적 철학을 지탱하는 구조로 기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급해사는 급해사가 위치한 공간을 시적 배경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 언어, 의미의 바깥이라는 안으로 국한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바깥의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독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만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선생님과 제가 이심저진심 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죠. 이 시를 이해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럴 때 비로소 도착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문학사적 위치에서 본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시는 한국 현대시의 산문시의 전통, 선시의 현대적 변주에 놓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급여라는 제목과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시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들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일문에 백답입니다.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다는 답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에서 우문과 산문시의 혼합은 형식의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과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독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잠시 쉬는 자리, 잠시 내려놓는 자리로 이끄는 문학적인 장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용수 시인을 모시고 시 급여사를 감상했습니다. 차분하게 맞이해야 할 시점이라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작년 9월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10회를 넘겼습니다. 김용수 시인이 단독으로 제작하여 올리는 SF 소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우주인과 쇼츠로 올리는 시를 합치면 모두 50편의 글이 넘습니다. 월요일에는 쇼츠 시를, 수요일에는 저와 김용수 시인이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금요일에는 소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우주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공부하여 더욱 알찬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